자, 4주차 두 번째 동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첫 번째 동영상에서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첫 번째 동영상이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에 관해서 얘기했고, 제일 마지막에 대체 효과는 항상 가격의 변화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 할 거는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이제 정립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밖에 없는데, 자,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총 효과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미분을 이용해서 이제 정립한 거를 그 사람 이름, 처음에 이 작업을 한 사람 이름을 따서 슬러츠키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슬러츠키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림은 뭐였냐면은, 아까 전에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처음에 만약에 버진 라인이 이렇게 됐으면요. 여기서 이제 접하는 이런 인디퍼런스 커브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optimal choice. 자, 이게 가격이 변화하기 전에 optimal choice였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래서 접하는 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효과가 얼만큼 됐냐면은 x 프라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체 효과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이 파란색 선과 평행하면서 첫 번째 인디퍼런스 커브랑 접하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대략 한 요쯤에서 접했다고 할게요. 자, 여기를 x 더블 프라임. 그래서 어떻게 분리했냐면은 x 더블 프라임과 x 프라임 요거 차이를 우리가 이제 substitution effect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income effect라 불렀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가격 변화가 되게 크죠. 검정색에서 파란색 선으로 이동한 거니까 첫 번째 제어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변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슬러스키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그 인투이션, 어떤 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학적인 직관은 아까 다 설명된 거고, 그래서 그 대체 효과가 가격이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총 효과는 그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써보는 게 바로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재화 X를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한 수요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총 효과는 X'에서 X0를 빼준. 자, 요게 이제 총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소득 효과 X 더블 프라임에서 X0 빼준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 효과 X 프라임에서 X 더블 프라임 빼준 거예요. 이걸로 이제 분해를 해요. 자, 여기서 결국 한 거는 x 더블 프라임을 중간에 더해주고 빼준 것밖에 없죠. 이렇게 x 더블 프라임을 이렇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상쇄돼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좌변과 우변 같은 거 알 수 있죠. 자, 요거를 이제 가격의 변화폭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각각이요. 그러면은 지금 왼쪽은요. 제일 왼쪽은 지금 요 검정색 선에서 파란색 선으로 접하는 점, 한마디로 이 검정색 점과 검정색 점에서, 네, 검정색 점 있죠? 이 점에서 요 파란색 점, 요 점으로 이제 이동한 거, 이거 이제 총 효과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변화한 건 뭐냐면은 가격 하나만 변화한 거죠. 가격 하나만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명목 소득을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쌀 가격의 변화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총 수요량의 변화. 이걸 지금 델타 PX로 나눠준 거니까 이건 변화라기보다는 변화율이죠. 변화율. 변화율이요. rate of change요. 어쨌든 자, 요걸 의미해요. 자, 좌변, 총 효과요. 그러니까 결국에 좌변이 의미하는 건 결국 total effect죠. 또는 price effect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좌변을 만약에 델타 px, 그러니까 총 변화 요거를요, 델타 x라고 써주면요, 얼만큼 변했는지, 그 다음에 이걸 델타 px라고 써주면요, 그쵸?
그러면은 요 두 개, 만약에 가격 변화가 되게 작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미분으로 어떻게 써줄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term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검정색 선, 요 무차별 곡선, 동일한 무차별 곡선을 갖고 우리가 어디서 서로 접하는지, 한마디로 요 검정색과 분홍색 점의 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효용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줬을 때, 일정하게 유지시켜줬을 때, 쌀 수량이 얼만큼 변하는지요. 가격이 변화했을 때, 자, 요걸 매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텀이요. 요걸 우리가 좀 다르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나 이중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거나 원래 이거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증명하는 거는 학부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좀 더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중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직관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증명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바꿀게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실질 소득을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 이것보다는 그냥 저 두 번째 term 있죠. 자, 요 term이요. 요거를 자 이제 루트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루트에다가 두 번째 term을 어떻게 써주냐면은 지금 두 번째 term은 x 더블 프라임에서요. x 더블 프라임에서 x 프라임 빼준 거거든요. 맞나요? 잠깐만요. 로테이션이 어떻게 했지? x 프라임에서 x 더블 프라임이요. 자, x 프라임에서 x 더블 프라임. 자, 자, 일단 제가 x 프라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x 프라임은 지금 뭐냐면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옵티멀 초이스거든요. 근데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근데 인컴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이거죠. 가격이 지금 P 첫 번째 아까 P에서 P 프라임을 바뀌었다고 해요. 가격이 X에 대한 가격이 P에서 P 프라임을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요. X 더블 프라임은 뭐냐면요. 더블 프라임은 자 다시 돌아가서 더블 프라임은 이 분홍색 점의 좌표였는데요. 이 분홍색 점은 인컴을 조정해줘요. 그렇죠. 인컴을 딱 예전 인디퍼런스 커브랑 딱 접하게 조정해줘요. 그 다음에 가격도 조정해줘요. 그러니까 x 더블 프라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1 스타 어떨 때 optimal choice냐면은 p 프라임, m 프라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m 프라임은 이제 이렇게 조정된 인컴이죠. adjusted 인컴이요. 그래가지고 예전 무차별 곡선과 정확히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거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term은 뭐였냐면요. 그냥 다 써볼까요? 지금 x 프라임 마이너스 x 제로. 그다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해했냐면은 x 더블 프라임에서 x 제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x 프라임에서 x 더블 프라임 빼준 거죠. 자, 그래서 요게 substitution effect, 요게 income effect요. 이걸 각각의 가격 변화량 P라고 쓸게요. 그냥요. 델타 P요. 이걸로 다 나눠줬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 텀, 요거 x 프라임과 x 더블 프라임, 델타 P 이렇게 써줬는데, 자, 요거를 앞에 마이너스 빼고요. x 더블 프라임에서 x 프라임 요거로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를 어떻게 약간 매니플레이트 해주냐면요. 인컴의 변화 요걸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인컴의 변화 곱해주고 다시 델타 P를 여기다 써줘요. 자, 여기서 델타 M이라는 거는요. 아까 인컴은 원래 M이었는데요. M 프라임으로 원래 무차별 곡선과 접하게끔 인컴을 조정해줬죠. 그 조정된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M 프라임에서 M을 빼준 거죠. 자, 근데 원래 M 프라임은 뭐냐면요. 원래 무차별 곡선, 예전 무차별 곡선과 딱 접하는 점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가격의 변화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요. 0과 가까우면요.
우리가 힉스의 방식대로 substitution effect를 구한 거나 슬러스키의 방식대로 substitution effect를 구한 거나 이 두 개는 서로 거의 같아요. 자, 근데 슬러스키 이퀘이션에서 슬러스키 substitution effect에서 인컴을 어떻게 재조정해 주냐면요. 예전 그 범들을 그대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만큼 인컴을 재조정해 줬죠. 그러니까 원래 옵티멀 그게요. 만약에 x0, y0라고 해보세요. 그 좌표가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돌아가면요. 요 검정색 점의 좌표가 요 검정색 점이요. 이게 x0, y0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원래 가격은 p에다가 x0, 그 다음에 두 번째 y에 대한 그 가격은 그냥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p가 지금 상대 가격이라고 나타내는 거 할게요. 자, 이거 그냥 py 써줘도 상관없어요. py 그냥 써줄까요? 그래서 제와 y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y0. 이게 이제 인컴이랑 같은 거. 이게 이제 오리지널 번들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인컴을 어떻게 재조정해 줬냐면요. 이제 가격이 바뀐 거죠. 근데 원래 x0, y0를 그대로 소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시켜 준 거죠. 자, 요거를 한번 요 아래에서 위를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은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m'-m이니까 이게 바로 소득의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py, y0가 둘 다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좌변은 어떻게 되면 p'-p 여기다가 x0를 곱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델타 p x0 델타 m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델타 m 여기요. 다시 돌아가서 델타 m 오버 델타 p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요게 결국에는 x0랑 같은 거를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x0요. x0인데 그냥 제로 빼고요. 그냥 x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x가 의미하는 거는 원래 오리지널 가격이 변하기 전에 제일 초기에 그 optimal bound의 그 x에 대한 수요죠. 그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마지막 요거요. 남아있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더블 프라임은 x1 스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인데 가격이 p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재조정됐을 때 x 프라임은 가격은 p 프라임이고 m은 그대로일 때 그쵸. 그 다음에 아래 분모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분자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1 스타 p 프라임 m 프라임 마이너스 x1 스타 p 프라임 m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모는 소득의 변화량 m 프라임 마이너스 m0죠. m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m 프라임이 m이랑 거의 같을 때 델타 p가 거의 0에 가까워서 델타 m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미분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d x1 스타를 편미분이네요. 그래서 x1 스타를 m에 관해서 이렇게 미분해줍니다. 자, 요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 소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요 의미, 요 문장 있죠?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맞긴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급 수학이 필요해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학부 수준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이유는 이거랑 항상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실질소득, 명목소득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여기서 또 가격을 전제로 하는 소득효과의 경우 명목소득과 실소득을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를 결국 m에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붙은 것도 아까 전에 우리가 왜 붙었냐면은 미분의 표시로 이제 할 수 있게요.
여기서 지금 m'에서 m으로 바꾼, 자, 그래서 x 더블 프라임에서 x 프라임을 빼줘야 되는,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슬러스키케이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미분의 형식으로 이렇게 써준 것 뿐이지, 아까 전과 인투이션은, 직관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총 효과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왼쪽이 총 효과죠. 그래서 price effect는 결국에 substitution이랑 income effect의 합이다. 이렇게 그냥 써준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substitution effect가 항상 0보다 작은 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price가 증가했다, 그럼 0보다 작고, 이게 0보다 작다는 건 price가 증가했대요. 그 다음에 price가 감소했다, 그러면 0보다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요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슬러스키 방정식, 한마디로 왜 총효과를 가격효과랑, 그 다음에, 총효과를 대체효과랑 소득효과로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여기 example 하나 더 있네요. example 요거 하고서 제가 대답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example은, 처음에 일단 나온 게 완전 보완제일 때, 그럴 때 과연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버전 라인이 이 회색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제화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네요. 그래서 총 효과는 자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총 효과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체 효과를 찾기 위해서요. 자, 이제 대체 효과는 힉스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슬러스키도 여기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쨌든요. 이땐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대체 효과를 찾기 위해서는 자, 요 검정색 선과 평행한 그러면서 이걸 이제 천천히 올려줘야죠. 어디까지 올려주냐면은 예전 인디퍼런스 커브랑 정확하게 접하게. 근데 여기서는 이 꼭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접하는 건 정확히 아니죠. 어쨌든 자 여기 회색선까지 이렇게 올려줘야죠. 그러면은 그때 옵티멀 초이스는요. 결국에 예전과 차이가 없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힉스한 이펙트, 그 힉스의 대체 효과는 제로가 돼요. 슬러스키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슬러스키는 기본적으로 이 검정색 점 오리지널 바운드를 정확하게 수요하게끔 만들어준 거니까 결국에는 이 회색선 똑같은 회색선이 되죠.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슬러스키의 대체 효과도 역시 제로가 돼요. 자, 근데 완전 대체제일 경우에는요. 그래가지고 자 잠깐만요. 완전 보완제일 경우에는 대체 효과는 제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슬러스키 이케이션에 의하면은요. substitution effect가 제로니까 모든 total effect는 income effect가 이제 흡수하는 거죠. 왜냐면은 substitution effect가 제로니까요. 그래서 총 효과랑 total effect랑 그 다음에 소득 효과가 정확하게 서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완전 대체제일 경우에는 자 원래 회색선 그래서 제일 높은 인디퍼런스 커브랑 만나는 여기 Y축 위에서 옵티멀 초이스가 이제 형성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재화는 아예 수요를 안 하고 있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비싸니까요. 근데 이제 가격이 하락해서 첫 번째 재화가 상대적으로 싸졌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재화만 수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옵티멀 초이스가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토탈 이펙트는 검정색 점 여기서 이만큼 이제 증가했으니까요. 수요가요. 자, 요거에 이제 요 인터벌의 넓이가 요 인터벌의 길이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substitution effect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힉스한 여기서 일단 슬러스키의 대체 효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자, 그러면은 원래 오리지널 초이스를 소비할 수 있게끔 인컴을 재조정해 줘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조정해 주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이 검정색 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요. 평행하게요. 그러면은 이 검정색 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결국에 최종 이 파이널 버전 라인과 정확하게 포개지겠죠. 정확하게 포개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의 옵티멀 초이스니까 지금 여기 분홍색 점 파이널 초이스 한마디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슬러스키 방식으로 대체 효과를 구하면은
모든 총 효과를 대체 효과가 흡수하게 돼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힉시안 방식으로 구해보면요, 힉시안 방식은 검정색 선과 평행하게, 그리고 초기에 제일 처음에 무차별 곡선과 접하거나 만나게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검정색 선과 평행하게. 그러면은, 아이고, 그림 그리는 게 되게 힘들네, 진짜. 요거랑 요거랑 딱 그려보면요. 자, 이거 평행하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겠죠. 이 점에서요. 그쵸? 그러니까 오리지널 초이스랑 이 분홍색 점의 차이 요만큼이 이제 substitution effect가 되고요. 나머지가 income effect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 대체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슬러스키의 분해 방식과 그 다음에 힉스의 분해 방식이 이렇게 차이를 보여요. 상당량의 차이를 보이죠. 그리고 힉스의 대체 효과가 작다는 거예요. 슬러스키의 분해 방식으로 하면은 모든 효과가 다 대체 효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여기서는 만약 힉스 방식대로 하면은 그 인컴 이펙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example 이제 준선형 함수일 때 이제 힉스랑 슬러스키 나타나는데요. 지금 원래 오리지널 버전 라인은 회색선이요. 옅은 회색선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만큼 소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만큼 옮겼네요. 총 효과는 total effect는 T요. T는 이만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슬러스키 방식 한번 이용해 보면요. 이 분홍색 점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 점과 평행하게 그러면은 이 점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이 점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자, 이 점과 이 A점과 B점의 차이는 없어요. 준선형 함수에서. 이 X좌표 측면에서요. A점과 B점의 X좌표는 서로 같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준선형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떤 x1에 관해서는 어떤 펑션, 이 컨케이브한 펑션을 하나 씌워주고요. x2에 관해서는 이렇게 선형이에요. 그래서 이 example이 뭐였냐면은 2 square root of x1 plus x2였죠. 자, 이거 무차별 곡선을 그려주려면요. 이거 k랑 같다고 나와야죠. 그 다음에 x2에 관해서 풀어줘야죠. 그럼 x2는 k-2 square root of x1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요. 이거를 x1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1 over square root of x1 나오죠. mu1 over mu2 계산해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그 어떤 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그 점의 x좌표에만 영향을 받아요. A점과 B점 비교해 보면요. x좌표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 말은 A점과 B점에서 이 무차별 곡선의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정색과 회색선. 지금 회색선은 원래 오리지널 초이스를 수요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검정색 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A점과 B점의 지금 X좌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substitution effect가 모든 효과를요, 전부 다 흡수한다는 거죠. 전부 다 흡수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슬러스키 방식대로 분해했으면요. 자, 힉스의 방식대로 우리가 디컴포지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인디퍼런스 컬드가 여기였죠. 이거랑, 그 다음에 이 검정색 선과 평행하면서 저 노란색 선과 만나는, 접하는, 그거를 그려줘요. 자, 그게 어디서 형성되냐면은, 역시 검정색 선과 평행하려면요. 자, 요 점에서 이제 접하게 되겠죠. 역시 똑같아요. X좌표가 정확히 다 일치해요. 차이점은 뭐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왜냐? 인디퍼런스 커브의 폼이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요. X좌표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차이는 K밖에 없어요. 차이는요. 여기서 기울기는 똑같다는 거죠. 기울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X좌표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즐리니어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인컴 이펙트가 없어요. 모든 게 가격 효과의 모든 게 대체 효과에만 딱 이렇게 대체 효과로 전부 다 흡수된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슬러스키 방정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도할 수 있어요. 뭐냐? 자, 지금 한마디로 슬러스키 이퀘이션은 총 효과가 substitution effect랑 income effect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substitution effect는 항상 0보다 작은 값을 받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income effect도요. 지금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실질 구매력은요. 하락한 거거든요. 정상재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재화가 정상재예요. 그래서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인컴에 따라서 증가해요. 이 말은 이게 결국에 그 재화가 정상재라는 얘기죠. 지금 이 말은요. 이 재화가 이게 지금 정상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컴 임팩트 0보다 작아요. 그럼 0보다 작은 두 개의 합이니까 토탈 이펙트는 0보다 작겠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가 결국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재일 경우에는 항상 수요의 법칙이 만족해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이렇게 굳이 분해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재화가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자, 이 슬러스티케이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왜냐? 이 substitution effect를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시키고 나면서 보면은 요건 항상 0보다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0보다 크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0보다 작고 가격이 하락하면 0보다 큰데요. 정상재일 경우에는 인컴 이펙트도 만약 가격이 상승하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총 효과도 결국 0보다 작게 된다는 거죠. 총 효과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열등제예요. 구매력이 그래서 하락했는데 오히려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니까 이 두 개의 합은 결국 총 효과는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펜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가격과 총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총 가격 효과가 총 효과가 양의 값을 갖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기펜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가격이 하락했는데 수요 총 효과가 음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요가요. 자, 그렇게 만약에 어떤 재화가 수요의 법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수요 법칙인데요.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 말은 결국에 뭐냐면은 만약에 인컴 이펙트가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재화가 정상재였으면요. 그러면은 이게 항상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음수 더한 거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의 법칙 만족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의 정확한 그 대우 명제예요.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면요. 정상재면은 무조건 수의 법칙을 만족해요. 그럼 어떤 재화가 수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그 말은 열등제란 얘기죠. 우리가 그 contrapositive 또는 대우명제라는 거 있죠. 그래서 contrapositive statement는 A면은 B를 의미해요. 이게 만약에 true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은 B가 아니면은 A도 아니다.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역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래 문장이 결국 의미하는 건 첫 번째 문장의 대우명제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펜제는 결국 수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거는 기펜제는 기본적으로 열등제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재화가 기본적으로 이걸 재화 셋이라고 하면은요. 정상제랑 열등제가 있죠. 그러면은 기펜제는요. 이 열등제의 하나의 subset이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펜제요. 그래서 기펜제면은 열등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긱벤즈의 example 나와 있는데 지금 가격이 원래는 오리지널 버전 라인이요. 요 검정색 선이었어요. 검정색 선이었는데 가격이 지금 첫 번째 XJY에 대한 가격이 상승했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란색 선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 효과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 선과 평행하면서 예전 인디퍼런스 커브랑 정확히 접하는 빨간색 선을 찾아줘요. 그래서 접하는 점 E 더블 프라임에서 우리가 대체 효과를 먼저 계산해줘요. 대체 효과는 이만큼 되겠네요. 1번 화살표가 나와 있는 이게 substitution effect죠. 근데 그래서 요즘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요. P가 내려갔으니까 substitution effect는 양의 값을 갖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근데 이게 열등제인데 지금 요만큼이 income effect거든요. income effect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크게 하락해요. 그래가지고 total effect가 지금 전체 substitution 그 다음에 IE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가격이 하락했어요.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래서 substitution effect는 0보다 큰데 열등제라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구매력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근데 열등제니까 income effect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근데 이게 이것보다 이 substitution effect보다 큰 값으로 더 떨어져요. 그럼 전체가 이 total effect가 0보다 작아질 수 있겠죠. 지금 그 상황을 여기서 묘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income effect가 반대 방향으로 substitution effect를 이렇게 상쇄하고 이렇게 더 떨어지면요. 그러면 결국엔 total effect가 0보다 작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긱벤제라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 과연 긱벤제가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지.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자, 근데 이 긱벤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일 처음에 알프레드 마셜의 그 경제학 원론책에서 1920년도에 제일 먼저 소개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알프레드 마셜이 어떻게 하면 긱벤제가 형성될 수 있다,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빵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빵의 가격이 만약에 상승했어요. 그럼 빵 같은 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주식이죠. 이 빵의 가격 상승이 어느 계층에 제일 큰 타격을 입히냐면요. 제일 가난한 계층에 타격을 입힌다는 거죠. 왜냐면 빵이 주식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가난해요. 그럼 빵의 가격이 그만큼 되게 큰 타격을 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다른 예를 들어서 그런 미트나 고기 같은 거요. 고기의 컨섬션이나 아니면은 좀 더 비싼 그런 이거 farinaceous 이거는 그거거든요. farinaceous 이거는 밀가루 음식, 좀 더 비싼 밀가루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머핀이나 아니면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페이스트리 이런 거에 대한 소비를 줄이겠죠. 그리고서 의존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빵이 제일 기본적으로 싼 음식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소비를 오히려 더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취약계층에서는요. 만약에 빵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다른 비싼 음식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오히려 빵에 대한 소비를 더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긱벤제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요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에 그냥 아이디어만 이런 상황에서 긱벤제가 발생할 거다. 이걸 이제 알프레드 마셜이 이제 지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긱벤제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재화에서 긱벤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스테이플 푸드. 그 다음에 어떤 계층에서 긱벤제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냐면은 소득 계층이 낮은 이런 계층에서 우리가 이런 계층에 우리가 그런 주식으로 하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소비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긱벤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갖고, 그러니까 알프레드 마셜은 어떤 과학적인, 경제학에서 과학적인 증거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경제 이론적으로 증명된 사실 또는 아니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증거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2008년도에 이어서 최근이 정말 80년이 넘어서죠. 젠슨 앤 밀러라는 두 명의 경제학자가 중국에서 중국은 되게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요.
이 중국에서 이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필드 익스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가격을 실제로 변화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의 미국인이 어떻게 중국에서 가격을 변화시켰냐면요. 자, 여기서 이 두 명이 한 게 뭐냐면은 후난과 간수 이 두 개 프로빈스를 갔어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처럼 여러 가지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도 중국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후난은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요. 후난. 그래서 여기 우한, 바로 우한 이제 그 바이러스의 그 시초라고 알려진 그곳이죠. 그곳 바로 아래. 그러니까 후베이 프로빈스의 바로 아래 있어요. 여긴 주식이 뭐냐면은요. 쌀이에요, 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방, 여기 간수요. 요 지방이요. 요 지방에서 두 가지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했어요. 근데 간수는 주식이 뭐냐면은 쌀이 아니고 그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런 만두 있죠. 만두랑 그 다음에 국수요. 그래가지고 밀가루가 주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필드 익스페리먼트 한 게 2006년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 쌀의 가격은요. 후난 지방에서 쌀의 가격은 여기서 지금 무게가 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몰라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진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 캡티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한 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근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준 그런 무게를 재는 단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근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요 캡티 또는 진이라는 게 이런 동아시아 이런 데서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트 또는 사우스 아시아 이런 쪽에서요. 그래서 쓰는 나라가 차이나, 재팬, 그 다음에 타이완, 타일랜드,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게 사용해요. 근데 약간 의미하는 그람 수는 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한 근은 600g으로 알고 있는데요. 600g이요. 중국에서는 이 한진 또는 한 캐티가 500g을 의미한대요. 홍콩에서는 약간 좀 다르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요. 어쨌든요. 어쨌든 지금 요 500g당 지금 쌀의 가격은 뭐냐면 1.2 유안이요. 현재 제가 또 이것도 계산을 1.2 유안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2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싸죠. 그 다음에 밀가루의 한 근은 간수에서요 1.04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기펜제라는 걸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요. 한마디로 가격이 변화했을 때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그 가격 변화랑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기펜제를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죠. 이 젠슨 앤 밀러가 어떻게 변화를 줬냐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펜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라이스랑 이런 밀가루요, 위트에 관해서 바우처를 나눠줬어요. 1300명. 그러니까 1300가구 가난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이 바우처를 제시하면은 라이스를 예를 들어서 1.2 유안인 거를 1 유안에 살 수 있게끔. 위트 같은 경우 1.04인데 예를 들어서 0.8에 살 수 있게끔. 다양한 바우처. 0.1 유안만큼 할인해 주는 거, 아니면 0.2 유안만큼 할인해 주는 거, 0.3만큼 할인해 주는 거, 0.4만큼 할인해 주는 거. 이런 바우처를요. 1300 그 저소득 계층, 저소득 가구한테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초에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monthly consumption을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필드 익스페리먼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바우처가 현금으로 거래돼서는 안 되죠. 바우처를 받고 그거 쓰지 않고요. 쓰지 않고 그거를 딴 사람한테 팔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트레이드 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 행태를 봤더니 실제로 쌀에 대해서 그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포지티브로 한마디로 보통 이제 우리가 레귤러 굿이라고 하면은요, 기펜제가 아니고 레귤러 굿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가격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음액값을 갖는데 이렇게 0.4 후난 지방에서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significant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거를 기펜제의 첫 번째 발견, 과학적인 발견, 진짜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비디오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비디오에서는 5.6장 대등 변화랑 소득 변화 거기 가서 한번 알아볼게요.